자, 저희가 PCA라는 그 MSPC 기법 중에 하나인 PCA라는 기법을 활용을 해서 조업에 대한 편차들을 가시화시키려고 하는데, 조업 상황을 가시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얘는 어떤 방법론에 근거해서 그렇게 뭔가 데이터를 압축하는 형태로 저차원으로 변환하는지 그 개념적인 부분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식 자체를 여러분들이 굳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얘가 어떤 원리로 데이터를 압축하고 우리가 압축한 데이터가 원래 데이터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지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MSPC 기법 중에 PCA라는 기법은 데이터를 갖다가 저차원으로 변환을 해주되 그 기법 중에서 데이터 익스트랙션,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 특성을 갖다가 추출하는 형태로 얘가 동작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래서 원 데이터하고는 다른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데이터에서 원래는 지금 모습이 이런 데이터였는데 이런 데이터에서 지금 제가 들고 사용하는 이런 형태로 바꿔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특질은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그 데이터가 표현하는 데이터 값들은 달라지겠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전체 데이터의 평균을 잡고요. 그 평균에서부터 얘가 베리에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부 확인합니다. 모든 차원에 걸쳐서. 자, 그리고 내가 가진 데이터, 원 데이터에서 분산 설명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즉 내가 가진 데이터에서 한 형태로 봤었을 때 가장 설명이 많이 포함될 수 있는, 즉 베리에이션이 가장 넓은, 변화가 가장 넓은 쪽을 타겟으로 삼아서 하나의 축을 형성합니다. 내가 가진 데이터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리모컨이라고 해볼게요. 리모컨은 이렇게 있어도 리모컨이고 이렇게 있어도 리모컨이고 이렇게 있어도 리모컨이에요. 우리가 인지적으로 생각할 때 리모컨은 여기 위에 있는 거에서부터 여기 아래까지 네모난 모양을 가지고 있는 X, Y 그리고 Z축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리 얘를 변형을 시켜도 여기에 있는 포인트 혹은 여기에 있는 포인트 어느 한 포인트를 0,0,0으로 잡고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데이터를 볼 때 이렇게 봐도 얘는 리모컨이라는 것은, 즉 원래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얘가 이런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런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얘가 45도 정도 기울여져 갖고 둥그렇게 있는 이런 모습으로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특질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데이터 변화량이 가장 많은 형태로 지금 분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특성 자체가 변하지 않죠. 자, 내가 가진 데이터의 기본적인 특성 중에서 어느 한 차원으로 설명을 했을 때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차원을 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데이터,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는 얘가 45도 정도 기울어진 데이터죠. 자,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조금 기울어져 있는 형태로 우리가 인지를 하는데, 그럼 원래 있는 데이터는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혹은 45도 정도 기울인다든지 뭔가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은 원래 있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분산 설명이 많은 이 부분을 하나의 축으로 해서 이것만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이게 X와 Y로 이루어진 두 개의 차원 데이터라고 했었을 때,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두 개의 차원 데이터라고 했었을 때 원래는 X축과 Y축에 대한 부분이 균등하게 다 있어야지만 설명이 되는 데이터였지만 새로운 축을 지금 PC1이라고 잡았어요. 내가 가진 데이터의 분산이 가장 넓게 퍼져 있는 쪽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오차는 요거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은 주성분 1번만 가지고도 새로 만들어진 축 하나만 가지고도 과거에 있는 원래 데이터의
변수 하나보다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압축하는 기법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새로 만들어내면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는 새로 만들어낸 축에서는 기존 데이터는 이게 원래 X축에 곱하기 얼마나 하고 Y축에 곱하기 얼마나 하면 얘가 만들어져 라는 관점으로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새로운 축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하는 것이 PC의 기본적인 알고리즘 형태입니다. 맨 처음에 원래 데이터의 가장 분산 설명력이 높은 쪽, 분산이 가장 넓게 퍼져 있는 쪽은 축을 하나 만들고요. 이 축을 가지고 데이터들을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축의 기본적인 오차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오차는 기본적으로 직교 형태로 나타나요. 90도 관점으로. 자, 그래서 홀수에 대한 변수는 분산 설명력이 가장 많은 쪽으로 데이터 축을 만들고 짝수는 거기에 대한 직교 형태로 만듭니다.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자, 주성분 1번과 2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설명이 안 되는 나머지 부분들은 새로운 축을 세워가지고 아직 설명이 안 된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조를 합니다. 주성분 수는 어디까지 늘릴 수 있느냐? 원래 변수 수까지 늘릴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데이터가 X1, X2의 두 개 2차원 데이터라고 하면은 주성분, PCA 알고리즘에서도 마찬가지로 최대 만들 수 있는 주성분 수는 2차원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PC1, PC2라는 형태로. 내가 가진 데이터가 원래 10차원의 데이터라고 하면은 새로운 주성분 축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도 주성분 1번에서부터 주성분 10번까지 만들 수 있는데 근데 구조적으로 주성분 숫자가 1번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원래 있는 데이터의 설명력이 점점 낮아집니다. 주성분 1번이 원래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명하게 돼 있어요. 자, 가장 많이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오차에 대한 부분 직교. 그러니까 주성분 2번이 그 다음. 나머지에 대해서 또 새로운 축을 가지고 가장 설명력이 높은 쪽으로 축을 만드는 형태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설명력이 높은 거는 주성분 3번. 즉, 맨 처음에 있는 주성분 1번, 2번, 3번 정도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원 데이터에 가장 설명력이 많은 일반화된 형태를 갖다가 표출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관점이 이 PCA 기법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자, 이런 형태로 데이터들을 만들어 주고 가시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원래 데이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적은 차원의 데이터에서 표출하는 형태는 가능해요. 하지만 100%는 아닙니다. 주성분 1번, 2번, 3번을 썼다고 해서 그 데이터가 원 데이터의 100%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분석하는 측면에서 다행인 점은 베리에이션이 가장 넓은 쪽을 잡는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축을 잡을 때. 자, 이거는 하나의 축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데이터가 10차원이라고 있으면은 10차원에서 베리에이션이 가장 높은 형태를 잡는 거예요. 모든 축에 대해서. 모든 축을 다 확인했었을 때 베리에이션이 가장 높은 부분을 새로운 축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즉 내가 가진 데이터에서 변화가 가장 많은 부분들을 포함시키는 형태가 돼요. 자, 그래서 내가 가진 데이터에서 변화라는 측면에서 뭔가 분석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PCA 기법을 통해서 나타난 주성분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도 꽤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PCA라는 기법을 통해서 새로운 변수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 변수들이 원래 있던 데이터의 특성을 좀 잘 압축해서 조그만 변수들로 충분히 볼 수 있는 형태로 표출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주성분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론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고요.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사용법 자체는 사용법 정도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왜 밀렸는지 모르겠는데 밀린 거는 제가 다시 또 좀 수정해서 넘겨드릴 텐데요. 자, PCA 기법 쪽은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입력 데이터에다가
분석에 불필요한 데이터 하나만 없었어요. 지금 현재 변수 중에서 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시간은 사실은 우리가 데이터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보기 위한 그냥 그때 사용하는 데이터지 분석 자체에는 필요한 데이터는 아니죠. 시계열 분석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부분을 필터 노드를 통해서 없앴고요. 그냥 단순하게 따져놓고 봤을 때. 그 다음에 PCA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갖다가 압축한 형태로 동작을 했습니다. 자, 압축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요. 모델 보고서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모델 보고서를 지금 현재 갖고 와서 이미 프로젝트 파일에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만 설명 들으시면은 좀 잘 이해가 안 가시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데이터가 있고요. 데이터에서 필터 노드는 다른 것 뺀 건 없어요. 일시만 지금 뺐습니다. 자, 아마 필터 노드 하시면서 요거 설명 들으셨을 텐데 변수 자체를 없애고 싶을 때는 중간에 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끊어진 형태의 화살표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모델링과 같은 알고리즘 파트에서 이 변수 자체는 나는 계산에 쓰고 싶지 않아 라고 했을 때는 맨 마지막에 있는 점선 형태로 바꾸셔도 됩니다. 자, 점선 형태로 바꾸면은 변수 자체는 살아있대. 살아있대. 내가 가진 알고리즘에서는 동작하는 알고리즘에서는 얘는 사용을 안 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필터 노드에서 저는 일시만 지금 현재 점선으로 바꿨고요. 자, PCA 노드를 갖다가 클릭하시고 지금 현재 주성분수는 총 8개로 지금 세팅이 돼 있을 겁니다. 8개로 돼 있고요. 자, 요거 그냥 부분 실행하시면 돼요. Ctrl F5 누르시면 되고요. 요 노드를 클릭하시고 F5를 누르시면 아마 전체 실행이 돼서 뭔가가 막 팍팍팍 뜨게 될 거예요. 자, 선택하고 이제 실행하고자 하는 노드를 클릭하신 다음에 Ctrl F5를 누르시면은 부분 실행이 되고요. 부분 실행이 되시면은 리소스 창에 저희가 크게 리소스는 로컬이라는 부분하고 모델이라는 부분하고 아웃풋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아웃풋 쪽에 지금 PCA 2번이라는 것이 하나 생성이 됐을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수행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주성분수는 8개를 가지고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내린 다음에 그 만들어진 결과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결과 모델은 데이터 노드, 이제 노드들을 갖고 오듯이 여기에서 그냥 드래그 앤 드랍 형태로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프로젝트 파일 안에 그냥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우선은 모델 인포메이션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다이아몬드가 붙어 있는 것들이 결과 모델 쪽이 되고요. 결과 모델 쪽은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무조건 제너럴 인포메이션이라는 부분하고 모델 인포메이션이라는 탭 두 개는 무조건 제공합니다. 자, 제너럴 인포메이션은 이 모델이 학습할 때 사용한 데이터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알려줘요. 이 데이터, 이 모델 결과는 이런 데이터 특성에서만 동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데이터 특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것들은 통계치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게 되겠죠. 즉, 여기에 들어있는 통계치랑 전혀 다른 형태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이 모델 결과의 해석하고는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모델 인포메이션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델을 돌렸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부분을 갖다가 보여줍니다. 자, 이거는 모든 모델에서 두 가지는 무조건 제공을 해요. 자, PCA라는 알고리즘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은 이 위에 로딩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이해를 안 하셔도 돼요. 자, 우선은 요거를 먼저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제가 8개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주성분 1번에서부터 주성분 8번까지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주성분 28번까지 있어요. 자, 아까 PCA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변수를 어디까지 만들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원래 있던 데이터의 차원 수까지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있던 데이터가 제너럴 인포메이션을 보면은 순번이 총
28개예요.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만큼 차원수를 만들어서 주성분을 28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델 인포메이션의 분산 성명력을 보시면요. 주성분 1번. 첫 번째 주성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데이터의 분산에 대해서 26% 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됩니다. 주성분 2번은 여기 기여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한 17% 정도를 설명할 수 있어요. 즉 주성분 1번과 2번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니어 한 40%가 넘어가죠. 두 개의 주성분만 써도 원래 있던 28개의 변수에서 설명하던 절반에 가까운 정도를 갖다가 두 개의 주성분에서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주성분 3번까지 넣게 되면은 50%가 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은 차원의 수만을 가지고도 원래 있던 데이터의 기본적인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델을 갖다가 할 때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얼마만큼 생성할 거냐라는 부분이 PCA 알고리즘에서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선택하는 방법은 원래 데이터에 나는 그래도 설명력을 70% 이상 정도는 확보하고 싶어 혹은 80% 이상은 확보하고 싶어 이런 형태로 주로 고려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이젠 밸류라고 표현을 하는데 혹은 한글명으로는 고유값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대로 순수하게 번역이 되는 거죠. 아이젠 밸류 고유값이라고 하는데 단순하게 고유값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려우시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변수 하나가 원래 있던 변수 몇 개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 주성분 1번은 원래 있던 차원의 한 7개 정도 변수만큼의 설명력을 갖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말은 아이젠 밸류가 1보다 아래로 떨어지는 것들은 새로운 주성분이 만들어질 때 원래 있던 변수, 원래 변수의 변수 하나만큼의 설명력도 확보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차적으로는 기여율을 내가 어느 정도 한계선까지는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게 메인으로 세팅을 하시고요. 대체적으로 한 70%나 80%, 경우에 따라서 90%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80% 많이 써요. 70%, 80% 많이 쓰고요. 70%, 80% 이거 쓰는데 어느 정도로 쓰는지가 조금 애매한데 라고 했을 때 두 번째로 보는 방법이 아이젠 밸류. 아이젠 밸류는 주성분 수가 숫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래 가지고 있던 데이터의 분산 설명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아이젠 밸류 값은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원래 있던 변수의 하나만큼도 설명을 못하는 시점이 온다. 그리고 분산 설명이 그 시점에서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 그걸 기점으로 커팅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주성분 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런 관점으로 주성분 수를 선택했고요. 한 설명력은 80% 이상 설명하고 그 다음에 아이젠 밸류는 1 정도까지 원래 있는 변수 하나 정도까지는 주성분 하나가 설명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총 8개의 주성분을 만드는 형태로 지금 했고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 현재 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솔루션 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 로딩 밸류 쪽에 대한 부분하고 분산 설명력에 대한 부분 정도까지는 아마 제공이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좀 해석이 어려워서 그렇지. 자, 그래서 저희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정도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별도로 기능들을 좀 따로 제공을 했어요. 자, 여기 다이아몬드가 붙은 형태는 이미 한번 학습되고 이걸 시스템에 올리거나 혹은 다른 데이터에 붙여가지고 학습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싶을 때 저희가 붙여서 사용하는 형태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궁금한 건 이거죠. 입력 데이터가 들어왔어. 8개로 압축을 해. 그러면은 그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되는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학습된 결과 모델이 아니라 학습 모델에 대해서 아까처럼 수행하시고 난 다음에 얘를 눌러보시면은 여기 노드 속성창에 결과목이라고 있을 겁니다. 자, 수행하셔야지만 이게 동작을 해요. 한번 수행하신 다음에 이 결과 보기를 눌러보시면은 제가 지금 보는 것 같은 동일한 창을 갖다가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여기 보이는 이 화면은 저희가 컨트롤 차트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컨트롤 차트의 중심 0,0 두 개의 주성분입니다. 지금 현재 0,0 하면 결국은 컨트롤 차트의 중심, 이 십자가 모양에 있는 중심이 0,0이 되는데, 자, 원래 가지고 있던 모든 변수에 대해서 평균을 잡는다 했죠. 평균을 잡고 베리에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주성분 만들 때.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주성분은 기본적으로 평균을 중심으로 베리에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형태를 보여줘요. 자,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주성분 1번과 2번에 대해서 지금 표출을 한 건데 아까 아마 하면 요거를 기억하신 분들은 언뜻 지나갔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했죠. 자, 로딩 밸류가 있는데 이거는 해석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라고 표현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주성분 1번에 대해서 로딩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변수들이 주성분 1번 값으로 변환되기 위해서 곱해지는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산율 곱하기 마이너스 0.31, 생산량 곱하기 플러스 0.29, 풍량 곱하기 0.21, 통기성 곱하기 0.16 이런 형태로 다 곱해져서 주성분 1번이라는 값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주성분 1번이라는 값은 그래서 원래 있던 생산율에서부터 기타 3까지 전체 28개의 데이터들이 주성분 1번 데이터로 변환이 된 거예요. 변환이. 즉 주성분 1번이든 2번이든 전부 다 데이터 자체는 원래 있던 데이터들이 변환된 것들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있죠? 이 화면은 주성분 1번 축과 주성분 2번 축의 좌표값인데 주성분 1번도 28개의 변수들이 로딩된 값이고 주성분 2번도 28개의 변수들이 로딩된 값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이 표출하는 것은 원래 데이터의 한 43% 정도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포인트 하나가 원래 가지고 있던 변수 28개의 한 로우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변환이 된 겁니다. 자, 즉 그 말은 원래 있던 데이터가 다 개수들로 곱해져 갖고 일반된 방향으로 개수들이 곱해지는 거죠. 동일한 형태대로 개수들이 곱해져서 어떤 좌표값을 가지게 됐을 때 좌표값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변수들이 원래 있던 28개의 변수들은 유사한 값일 가능성이 높아져요. 값이 매우 다르면은 좌표값이 달라지겠죠? 차이가 나타나겠죠? 자,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점 하나하나가 원래 있던 데이터 28개의 변수가 한 로우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주성분 1번의 값, 주성분 2번의 값들이 되는데 자, 지금 이렇게 가시화된 거를 보게 되면은 자, 이 데이터는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나눠졌어요. 주성분 1번과 2번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좀 나눠지죠? 여기 뭉쳐지는 것들이 좀 존재하고요. 자, 그리고 컨트롤 차트 바깥으로 벗어나게 되는 굉장히 이상한 데이터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벗어나죠. 자, 원래 정상적인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 컨트롤 차트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컨트롤 차트의 의미는 내가 가진 데이터의 점선은 95%, 8%, 98%일 거예요, 아마. 점선 같은 경우는 98% 정도가 들어오는 데이터일 거고, 좀 헷갈리네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실선이 있어요. 실선 같은 경우가 지금 99%일 겁니다, 아마. 즉,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데이터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을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컨트롤 차트를 쓰고 있는 거고요. 이 컨트롤 차트 안에서 통상적으로
3개 정도로 데이터가 좀 성향이 다른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거는 우리가 아까 트렌드 차트를 놓고 봤었을 때 바로 보였었죠. 3개 그룹으로 나타나는 거는 연료비 1번. 연료비 1번이 3개로 딱딱딱 떨어져서 나타났었죠. 즉 얘네들은 짐작하건대 연료비 1번이나 이런 것들이 값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얘네들한테 반영이 될 거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는 실제로 한번 비교를 해봐야지 하는 거죠. 자,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겠죠. 자, 우선 우리가 베리에이션을 놓고 봤었을 때 베리에이션이 지금 현재 제가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은 그룹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베리에이션은 주성분 1번 축으로 차이가 좀 나타나요. 2번 자체는 그룹 차이가 나타나진 않죠. 그룹이 분리되는 형태는 아니죠. 그룹이 분리되는 형태는 주성분 1번, 즉 X축으로 값이 변할 때 그룹이 주성분 1번의 값이 얼마 정도가 됐을 때 여기 주성분 1번의 값이 또 얼마가 됐을 때 여기 그룹이 이렇게 나눠진 형태입니다. 베리에이션은 지금 45도 각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성분 2번도 그룹에 대해서 영향력은 있겠지만, 왜냐하면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은 주성분 1번은 동일한 값이지만 주성분 2번이라는 형태죠. 자, 하지만 세 개의 그룹 간의 차이를 놓고 보려면 메이저하게 차이 나는 부분은 주성분 1번 쪽으로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즉 주성분 1번 쪽으로 변동을 주는데 영향을 줬던 인자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그게 사실은 모델에서 로딩입니다. 우리가 로딩이라고 했었을 때 결국은 그 로딩은 원래 있던 데이터가 주성분 1번 관점으로 변환이 될 때 곱하기 개수 얼마라는 형태로 됐었죠. 개수값이 기본적으로는 커지면 커질수록 영향력이 커지는 구조는 돼요. 하지만 이 변수가 원래 값이 얼마가 되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순수하게 로딩 밸류만 놓고 보시면은 조금 해석이 어려워요, 사실은. 자, 로딩 플롯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주성분 1번, 주성분 2번, X축과 Y축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0,0에서부터 바깥으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해당 인자들이 변수 인덱스예요. 몇 번째, 원래 변수의 몇 번째 변수인데 해당 변수들이 영향력이 있는 변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0에 가까우면 0에 가까울수록 얘는 영향력이 적은 거예요. 자, 그 말은 X축이 양의 방향으로 가고 Y축도 양의 방향으로 가는 얘네들은 값이 커지면은 양의 영향력으로 둘 다 영향이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자, 반면에 여기는 지금 없는데 여기 부분에 있다라고 하면은 X축도 마이너스로 Y축도 마이너스 쪽으로 가죠. 음의 방향으로 영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기가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자, 주성분 1번을 관점으로 변수 자체의 로딩 값을 한번 표출해서 디스플레이해라 라고 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더 쉬울 거예요. 자, 주성분 1번 관점으로 영향력이 큰 것들은 생산율, 생산량, 연료비 1번, 뭐 그다음에 연료비 4번, 혹은 연료량 1번, 2번 이런 것들이 주성분 1번에 대해서 값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변동이 발생하는데 영향이 있는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